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디라고 폐지 수레를 끌고 와서 알짱거려? 당장 안 꺼져?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 정문에서 군홧발이 노인의 낡은 수레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흙 묻은 통닭 한 마리와 식어버린 감자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닭고기를 줍고 있는데 위병소 병사는 비웃으며 침을 뱉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폐지를 주우며 홀로 손자를 키운 한 노인이 대한민국 군대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전설적인 사연입니다. 과연 이 초라한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육군 제12보 병사단 예하 백호 부대. 그 부대 앞을 지키던 위병소 근무자 최태수 병장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지독한 열기가 아스팔트를 달구던 어느 날 오후였죠. 저녁이면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소위 말하는 말년 병장인 그에게 이 타는 듯한 더위는 그저 고통일 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국도 변에서 끼익 끼익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목장갑을 끼고 어깨에는 해진 수건을 두른 한 노인이었죠. 굽은 허리로 커다란 폐지 수레를 끌며 힘겹게 발을 떼는 모습은 누가 봐도 고단한 삶을 살아온 전형적인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판순.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그녀는 이 근방 고물상에서도 유명한 독종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수레를 끌고 나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종이 박스며 빈 병을 줍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집안이라더니 말년이 참 기구하네. 아들 잃고 며느리 잃고 저게 무슨 고생이람. 뒷말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녀가 한때 군 고위 간부의 부인이었다느니 하는 소문을 떠벌렸지만 지금의 행색을 보면 그저 실없는 소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판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사람의 지독한 멸시였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최태수 병장은 할머니의 행색을 보자마자 가래침을 뱉으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쓰레기 수레를 끌고 와서 길을 막아? 여기가 할매 앞마당이야? 할머니는 낡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손주가 여기 백호부대에 있다고 해서 면회 좀 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정중한 말투에도 최 병장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수레를 발로 쾅 찼습니다. 철거덕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레에 쌓인 박스들이 도로 위로 힘없이 쏟아졌습니다. 면회, 이 꼴을 하고 손자를 보러 왔다고? 야, 손자가 너 보면 쪽팔려서 타령하겠다. 안 그래? 최 병장은 비웃으며 할머니의 손목에 걸린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봉투 속에서 정성스럽게 튀겨온 통닭이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거 먹이고 싶으면 고물상 가서 먹여. 부대 물 흐리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할머니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통닭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손자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 새벽 4시부터 온 동네를 누비며 모은 할머니의 피땀이었습니다. 판순 할머니의 손등에 붉어진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쩌라고. 내가 폐지를 줍든 구걸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 쓰레기들 다 치우고 5분 안에 안 사라지면
헌병대 부를 줄 알아. 최 병장은 군홧발로 바닥에 떨어진 통닭을 지식이며 할머니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던 할머니는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슬픔을 넘어 서늘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병장은 그 안광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일병을 보며 낄낄거렸고 할머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바닥에 지지겨진 통닭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조각들을 다시 봉투에 담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면회 절차를 잘 몰랐나 보네.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손주 이름이라도 한 번만 불러줘요. 이진우라고 일병인데.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최태수 병장의 눈빛이 더욱 악랄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낄낄거리며 위병소 안의 명부를 뒤적이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진우? 우리 중대 막내 녀석이네. 야, 할망구. 당신이 이진우 할머니였어? 우리 진우가 거기 있나 보구먼요. 우리 진우 잘 지내고 있지요? 할머니의 반색에도 최 병장은 오히려 할머니의 귓가에 대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야, 할망구. 너 똑바로 들어. 내가 여기서 폐지술에 끌고 이따위 거지 같은 짓 하니까 이진우가 부대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군대에서 백은커녕 폐지 줍는 거지 할머니 둔 거 소문나면 개군 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 최 병장은 할머니의 수레를 다시 한번 걷어차며 가혹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내일부터 이진우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내가 선임들한테 다 말할 거거든. 쟤네 할머니가 위병소에서 냄새 풍기며 구걸했다고. 애들 괴롭히지 말아줘요.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우리 진우는. 할머니가 애원하며 소매를 붙잡자 최 병장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할머니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할머니가 힘없이 나동그라졌고 낡은 장갑이 찢어지며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군복을 만져? 당장 이 쓰레기들 다 치우고 안 꺼지면 이진우는 오늘 밤부터 잠도 못 잘 줄 알아. 할머니는 피가 흐르는 손을 감싸 쥐지도 못한 채 쏟아진 폐지 박스들을 서둘러 수레에 담았습니다. 손자가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을까봐 겁에 질린 채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며 상자를 줍는 뒷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량했습니다. 최 병장은 그 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피가 흐르는 손바닥을 거친 작업복 바지에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엎어진 수레를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레 안쪽 깊숙이 숨겨진 낡은 가죽 가방을 열어 아주 오래된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요즘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 폴더폰의 뒷면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무궁화 3개,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방금 전까지의 초라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최태수 병장은 위병소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동료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 할망구 봐라. 이제 와서 아들한테 일러 바치려나 보네. 아들이 동네 이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육군 제2군단장 박대엽 중장입니다. 어떤 분이 2번호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대단히 위험 있었으나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낮게 가라앉은 하지만 부대 전체를 울릴 듯한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여봐. 나다 강판순이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언가 커다란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장군님, 지금 정말 장군님 맞으십니까? 이 번호가 대체 몇 년 만에. 지금 당장 백호 부대 정문으로 와라. 내 놈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위병소 병사놈이 면회 온 노인네 수레를 걷어차고 통닭을 지지기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현역 군단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지금 당장 날아가겠습니다. 제발 거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기자 판순 할머니는 폴더폰을 닫고 위병소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병장은 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뭐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장군? 이 할망구가 진짜 노망이 났나? 그는 애써 센 척하며 위병소 밖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길바닥에 흩어진 박스 하나를 주워 그 위에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게 펴졌고 시선은 부대 안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열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부대 안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먼지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 병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거 군단장님 성판차 아니야? 왜 갑자기 저게 오지? 최 병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타이어 타는 냄새였습니다. 부대 안쪽 연병장을 가로질러 검은색 세단석 대가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죠. 가장 앞선 차량의 보닛 위에는 빨간색 바탕에 하얀 별 3개가 선명하게 새겨진 성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태수 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군단장이 이 시간에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위병소로 직접 온다는 것은 군 생활 통틀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끼익 소리를 내며 판순 할머니의 수레 바로 앞에 급제동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뒷좌석에서 튕겨나오듯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육군 제2군단장 박대엽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의 단추가 어긋나 있는지도 모른 채 헐떡이며 판순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단장과 연대장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차에서 내려줄 줄이 사탕처럼 군단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 군단장은 흙바닥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피 묻은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군님, 이 무슨 모습이십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여봐. 내 놈 눈에는 이 할미가 패지나 줍는 노망난 노인네로 보이더냐? 할머니의 서늘한 물음에 박 군단장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선 사단장과 연대장들 역시 전설적인 선배 장군의 분노 앞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수 병장은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할망구라 부르며 수레를 걷어찼던 노인이 군단장이 무릎을 꿇고 받드는 존재라는 사실이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최 병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위병소 안의 최 병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사가 그러더구나. 내 손자가 폐지 줍는 거지 할머니를 둬서 인생이 지옥이 될 거라고. 그놈 이름이 뭐냐? 대한민국 군대를 제 개인 놀이터로 아는 저 오만한 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의 일갈에 박 군단장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최 병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 군단장은 곁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이를 갈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 새끼 끌어내. 수갑 채워라. 지금 당장. 그 기세는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선포할 것만 같았습니다. 헌병대원들이 위병소 안으로 들이닥쳐 최태수 병장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죠.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했던 최 병장은 이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덜덜 떨며 군단장의 발치에 고꾸라졌습니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최 병장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박 군단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이 몰라본 건 이분의 계급장이 아니라 내 놈이 지켜야 할 국민이다.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손을 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소장 강판순 장군님이시다. 박 군단장의 포효에 사단장과 연대장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바닥에 지지겨진 통닭과 엎어진 수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어 사단장의 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사단장, 내 놈들 부대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병사가 면회온 노인을 핍박하고 그 정성을 발로 지지기는 게 내 놈이 가르친 군인 정신이냐? 사단장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 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벌? 그건 법이 하겠지. 하지만 군인의 명예는 법으로 찾는 게 아니다. 사단장, 너를 포함해 여기 있는 지휘관들은 지금 당장 단독군장을 해라. 그리고 이 병사가 걷어찬 이 무거운 폐지 수레를 교대로 끌고 부대 연병장을 100바퀴 돌아라. 국민의 피땀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놈들 어깨로 직접 느껴보란 말이다. 할머니의 명령에 사단장과 연대장들은 망설임 없이 정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흙먼지가 묻은 할머니의 낡은 술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군단장의 호령 아래 위험 넘치던 지휘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 수레를 끄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옆에서 수갑을 찬 최 병장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실감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폐지 수레가 이제는 부대 지휘관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준엄한 징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다가 박 군단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 중장, 내 손자 이진우를 지금 당장 이 앞으로 데려오너라. 이 부대 안에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위병소 정문은 이제 면회의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군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수색대 지프차 한 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멈춰 섰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헌병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한 장병. 그가 바로 판순 할머니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폐지를 팔아 통닭을 사왔던 이유, 손자 이진우 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모습은 할머니가 기억하던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은 여기저기 찢겨 흙탕물에 절어 있었고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피멍과 부기로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겨운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죠. 판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위병소에서 당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내외를 대신해 금지옥엽으로 키운 손자가 이 꼴이 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 군단장은 사색이 되어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병,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진우는 군단장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멀리 서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일병, 이진우, 면회 보고 드립니다. 판순 할머니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진우의 피멍든 뺨을 만지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통 어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진우의 소매 아래 가려진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누군가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끔찍한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박 군단장은 곁에 서 있던 수색대장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수색대장? 이게 내 놈이 관리하는 부대의 실상이냐? 내 눈앞에서 장군님의 손자가 이 꼴이 되었는데 너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수색대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는 지휘관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얼마나 모진 고통을 혼자 감내해 왔는지 말입니다. 할머니는 진우를 껴안는 대신 그의 찢어진 군복깃을 매만지며 낮고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아비가 쓰던 군도를 기억하느냐? 군인은 적 앞에서 피를 흘릴 지언정 비겁한 동료 뒤에서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고 가르쳤거늘. 진우는 할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 정무는 이제 할머니의 분노를 넘어 군대라는 조직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박 군단장은 당장이라도 진우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가해자들을 사형이라도 시킬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진우는 지금 즉시 수도통합병원으로 옮기고 가장 편한 후방 보직으로 전출시키겠습니다. 이 부대 수뇌부부터 가해 병사들까지 제 손으로 직접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군단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곁에 있던 지휘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군의 손자라는 신분이 밝혀진 이상 이제 진우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판순 할머니가 군단장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박 중장, 내 손자가 나약한 겁쟁이인 줄 아느냐?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군단장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순 할머니는 피멍이 든 손자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여기서 도망치듯 자리를 옮기면 너는 평생 백으로 살아남은 비겁자로 기억될 것이다.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셈이냐? 할머니의 매서운 질책에 진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군단장과 사단장을 돌아보며 선언했습니다. 전출은 없다.
내 손자는 이 부대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 손자를 지금 당장 부대에서 가장 훈련이 고되기로 유명한 독거미 수색팀에 집어넣어라. 그 제안에 사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거미 팀은 일반 수색대보다 몇 배는 험한 훈련을 소화하는 그야말로 지옥이라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진우 일병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 군인은 몸이 아니라 정신으로 서는 것이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혈육이 비겁하게 등 돌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할머니는 진우의 찢어진 옷깃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너를 괴롭힌 놈들에게 복수하는 건 내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잃어버린 내 명예를 찾는 건 오직 내 실력뿐이다. 어떻겠느냐? 여기서 도망칠 테냐 아니면 당당하게 내 발로 걸어가 저놈들의 입을 닫게 하겠느냐? 할머니의 눈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진정한 군인으로 키우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감도는 위병소 정문에서 진우는 할머니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최 병장이 수갑을 차고 바닥을 기는 모습보다 할머니가 던진 비겁자라는 단어가 진우의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군단장의 따뜻한 배려도 사단장의 안쓰러운 시선도 모두 뒤로 한 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강판순 장군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가혹행위를 견디며 죽지 못해 살던 나약한 일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군님의 이름에 먹칠한 저들의 무지함보다 제 스스로 명예를 지키지 못한 제 나약함이 더 부끄럽습니다. 독거미 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저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군단장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장군님의 기계가 그 손자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굽은 허리를 펴고 진우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부디 강해져라. 할미는 다시 폐지를 주우며 내 승전보를 기다리마. 할머니는 박 군단장이 내어준 의전 차량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들이 끄느라 땀범벅이 된 자신의 낡은 폐지 수레를 다시 건네받았습니다. 수레를 잡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떤 탱크보다 위험차 보였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들은 부대 정문에 도열하여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수레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부대 차렷, 예비역 중장 강판순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호 소리가 인제 산맥을 울렸고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수색대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진우가 배치된 독거미 수색팀은 그 이름만큼이나 살벌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사고를 쳤거나 실력이 지나치게 뛰어난 독종들만 모인 이곳에서 진우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지고 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죠. 야, 저기 온다. 전설의 장군님 손자님 아니냐? 내무실에 들어서는 진우를 향해 누군가 비릿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최 병장의 잔당이자 수색팀의 실세인 강만수 상병이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짐을 발로 툭 치며 험악하게 인상을 썼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소대장님까지 징계받은 거 알아? 할머니 백 믿고 군대 놀러 왔으면 조용히 꿀이나 빨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난리야? 진우는 아무런 대꾸 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최 병장 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에게 진우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높으신 분의 힘으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밀고자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진우의 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진우가 말을 걸어도 동료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강상병과 그 무리는 진우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게 하려고 교묘한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진우의 군장 속에 몰래 무거운 돌덩이를 집어넣거나 야간 경계 근무 때 고의로 깨우지 않아 지각하게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왜 억울하면 또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군단장님 부르지 그래? 강상병의 조롱에도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매일 밤 일기장에 적으며 버텼습니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법이다. 진우는 잠을 줄여가며 체력 단련실에서 홀로 역기를 들었고 남들이 쉴 때 연병장을 돌며 다친 다리의 근육을 다시 키웠습니다. 부은 얼굴이 가라앉기도 전에 시작된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진우는 서서히 피해자 이진우가 아닌 독종 이진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상병 무리의 방해는 갈수록 도를 넘어섰고 결국 진우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위험한 계획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우는 이 고립된 싸움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백호 부대의 꽃이라 불리는 하계 유격 훈련에 막이 올랐습니다. 독거미 수색팀은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 난도의 코스들을 정복해야 했죠. 그 중에서도 수십 미터 절벽 사이에 걸린 외주를 타는 공중 이동 코스는 베테랑들도 혀를 내두르는 구간이었습니다. 강상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장군님 손자. 너 오늘 여기서 떨어져서 다치면 할머니가 부대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강상병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도 진우는 묵묵히 안전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보지 못하는 사이 강상병은 진우의 개인 화기인 K2 소총의 약실 안에 미세한 쇳가루와 이물질을 몰래 뿌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사격 평가에서 총기 고장을 유도해 진우를 부대 최고의 낙오자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진우의 움직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 마리의 표범처럼 외줄 위를 정광석화와 같이 건너갔습니다. 교관들조차 저 녀석 물건이다라며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였죠. 이어진 사격장, 진우는 사로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기는 느낌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뻑뻑하고 불길한 마찰음이 들렸거든요. 강상병은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개시 신호와 함께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총은 첫 발을 쏜 직후 탄피가 배출되지 않으며 격발이 멈춰버렸습니다. 총기 고장? 이진우 일병 역시나 백으로 들어온 구멍이었구먼. 강상병이 기다렸다는 듯 크게 소리쳤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격 중단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총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눈을 감고도 총기를 조립하던 그 혹독한 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빨랐습니다. 불과 수십 초 만에 이물질을 털어내고 재조립을 마친 진우는
다시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마치 분노를 쏟아내듯 표적의 정중앙을 연달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통제관이 표적지를 확인하러 나갔고 사격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상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진우의 소총을 쳐다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죠. 이물질을 넣은 총이 어떻게 격발되었는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수리까지 마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통제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우 일병, 20발 전탄 명중. 그것도 모두 정중앙 홀인원이다. 주변에 있던 동료 장병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비웃던 강상병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강상병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진우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연병장 한복판에서 포효했습니다. 강상병님, 내 총에 장난질 치면 내가 못 알아챌 줄 알았습니까? 진우의 손바닥에는 아까 총기를 분해하며 묻은 검은 쇳가루와 강상병이 넣었던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강상병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끼가 오른 진우의 귀신 같은 악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할머니가 장군이라서 백을 쓴다고? 아니, 내 진짜 백은 장군님이 가르쳐준 이 실력입니다. 다시는 내 가족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군단장님이 아니라 내 주먹이 먼저 당신을 심판할 테니까. 진우의 기세에 눌린 강상병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꼴사납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경이 좋은 도련님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진짜 군인을 본 것이죠. 진우는 강상병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부대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명예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오늘 제 명예를 지켰습니다. 진우의 선언은 그 어떤 훈시보다 묵직하게 부대원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진우를 거지 할머니 손자라거나 빽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우의 뒤를 따르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던 날, 백호 부대 창설 기념 최정예 전투원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를 놓고 진우는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습니다. 사격, 체력, 전술 지식, 그리고 극한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48시간 무박 훈련까지 진우는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진우의 가슴에 최정예 휘장을 달아주는 순간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진우를 보며 장군의 손자라는 배경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종 이진우, 전설의 일병이라는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죠. 수여식이 끝난 후 내무실로 돌아온 진우 앞에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차고 징계 교육대로 끌려갔던 최태수와 진우를 시기에 총기를 파손하려 했던 강상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진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진우 일병, 아니 이진우 전우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린 모욕, 그리고 내 실력을 깎아내리려 했던 비겁한 짓들, 진심으로 사과한다. 최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그날 흙바닥에 짓밟혔던 우리 할머니의 정성에 하십시오. 군인으로서 당신들이 느꼈을 비참함은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의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반응에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짓밟을 수도 있었지만 진우는 오직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강판순 할머니가 원했던 진정한 군인의 복수였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 진우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번듯한 고깃집도 편안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각에 맞춰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가슴에는 빛나는 최정예 전투원 휘장을 단 채 익숙한 동네 어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삐걱거리는 낡은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를 밀고 가는 한 노인, 바로 판순 할머니였습니다. 진우는 군화 소리를 죽이며 다가가 할머니의 뒤에서 수레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밀게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할머니의 눈에 늠름하게 변한 손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흙먼지가 묻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수레를 대신 끌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입은 최정예 병사가 낡은 폐지 수레를 끄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손주가 군대 가서 출세했다더니 진짜네라며 수군거렸지만 진우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수레의 무게가 자신의 총보다 더 무겁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명예는 좀 찾았느냐? 할머니의 담담한 물음에 진우는 가슴의 휘장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누군가의 힘을 빌려 얻은 자리가 아니라 제 땀으로 얻은 자리입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장군님의 손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수레에 앉히고는 언덕길을 힘차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자신을 키워냈듯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수레를 밀며 집으로 향하는 길 위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건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한 가족의 진정한 명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군용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군단장은 정중한 태도로 할머니와 진우 앞에 서서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감사패와 장학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국가와 군이 장군님의 헌신과 진우 일병의 공로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작은 정성입니다.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두시고 편안한 곳에서 손주와 여생을 보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이제 팔자를 고쳤다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순 할머니는 감사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인자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이를 사양했습니다. 대여봐. 내가 장군 시절에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무엇이냐. 명예는 남이 주는 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머니는 감사패 대신 옆에 떨어진 빈 박스 하나를 주어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부모 없이 고생하는 다른 병사들을 위해 써라. 내 손자는 제 손으로 제 길을 갈 실력을 갖췄으니 더는 필요 없다. 진우 역시 할머니의 곁에서 군단장을 향해 늠름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제 월급으로 할머니께
맛있는 통닭을 사들이는 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고집 섞인 진심에 박 군단장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군단장의 차량이 멀어져 가고 다시 고요해진 마을길에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손자가 수레를 끌고 그 곁을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할머니가 나란히 걷는 뒷모습. 세상은 그녀를 폐지 줍는 노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그 어떤 위대한 거인의 것보다 컸습니다. 진우야, 오늘 폐지가 꽤 묵직하구나.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최정의 전투원입니다. 이 정도는 가볍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노을빛 아래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명예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남긴 채 수레는 천천히 마을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멸시받던 강판순 장군님의 카리스마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스스로를 증명해낸 손자 진우의 뜨거운 반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을 이용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진우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강판순 장군님은 손자를 편한 길로 빼돌리는 대신 내 명예는 내 실력으로 찾아라라며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할 것인가, 부당함 앞에 비겁하게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맞설 것인가.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주저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